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새 시대. 새 시대는 설레이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설레임을 갖고 맞이하기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세계 질서도 엄청난 변화를 좀 겪고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질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했던 글로벌 거버넌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자유무역 체제도 상당히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죠. 격변의 시대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지금 현재 이란 전쟁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제대로 자신 있게 이러저러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된 지 80년이 넘었죠. 81년째인가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 독립되면서 바로 동시에 분단이 되었으니까 80년이 넘었으면 이제 화해하고 평화로 통일로 나갈 때도 됐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화해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그런 나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활동했던 6.15 민족공동위원회, 그건 이제 지역 조직으로 북측위원회가 있고 남측위원회가 있고 해외측위원회가 있었죠. 캐나다에도 그 지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통일 관련된 단체들도 다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 있는, 내각 내에 있는 통일정부랄지 아무튼 통일과 관련된 통일전선부 이런 것들 다 해체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에 그때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라고 천명한 이래로 보여주듯이 지난 2월에 있었던 제9차 당대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대한민국과는 영원히 통일할 일이 없다. 이것은 잠시 전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답답하죠. 통일은 평화를 이루자는 것도 그렇고 통일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일방이, 우리 어떤 한 상대가 저런 입장을 공고히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0년 6월 15일에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를 했는데 6.15 공동선언 2항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방향대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단순 명쾌한 이 문구를 가지고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남측에 보면 그건 당연히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입안해가지고 문구 몇 개를 바꾸어서 김영삼 정부, 거기까지 다 보수정부죠. 보수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서 세운 통일정책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가 남북연합단계죠. 그래서 바로 남측의 연합제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합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연합제 형식으로 이렇게 통일해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북쪽에서도 거기에 응하면서 그 합의문이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남쪽은 흡수통일할 꿈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수정부에서 세웠던 그 통일 방안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통일 방안은 계속 이어져 와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책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화해 협력,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완전한 통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통일이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할 것을 전제하는 느낌을 북에서는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실은 그게 남쪽의 연합제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국민들은 바로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통일 얘기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서로 경계심이 더 높아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싹트게 된다는 얘기죠. 즉, 어린아이가 아직 걸음마도 못 뗐는데 이웃집 아이와 달리기 경주를 해가지고 1등 할 꿈을 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냐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분단 문제를,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때요? 공감이 좀 가십니까? 예. 세계사적으로 쭉 보면 전쟁을 했다가 나라가 분단되었는데 지금은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잘 분단을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나라도 있고, 평화적으로 통일한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디요? 예. 독일. 근데 또 독일 통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글자 단어가. 뭘까요? 그냥 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느낌적으로. 예? 통일병 생각 안 나세요? 통일병 생각나죠? 예, 우리 국민들은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계속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아니고 평화통일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읽느냐? 독일식으로 통일될 것으로 읽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평화통일하면 독일식으로 통일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서독하고 동독이 합할 때에 그때 당시에 서독하고 동독하고 인구 차이는 4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대 1이죠? 2대 1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기억해 주세요. 4대 1대 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독이 세계 경제의 2위, 3위, 일본하고 2위, 3위를 다퉜어요. 그 당시엔 중국이 아직 안 올라올 때 있으니까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부강한 나라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독은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을까요? 서독 경제에 비해서 40%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동독도 동굴화파에서는 그나마 괜찮게 사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올림픽 열리면 소련 다음으로 금메달 가장 많이 따가는 나라가 동독이었던 거. 그만큼 국력이 있었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는 늘 상대적인 것이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계 경제 10위나 됐으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서독을 보면서 서독같이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서, 물론 그 시기가 엄청난 또 변동기였죠. 동굴화파가 재편되는 그 시기여서 거기에 힘입어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스스로가 서독이랑 같이 살고 싶어, 서독과 같이 살고 싶어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통일은 북쪽에서도 좋다라고 반길 수 있는
통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지금 어떤 통일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어, 영원히 하지 않겠어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북이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750만 해외 동포들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8천만 결의의 의견들이 다 존중되어지는 전제하에서 하는 통일이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내 입장만 좋고, 그렇죠? 내 입장만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다른 의미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예. 미국하고 또 캐나다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르니까 더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또 평화통일이고,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정치 협상을 통해서 통일해서 합을 해서 하는 통일을 평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것으로 바로 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더 깊게 나가면 북의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그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런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갈 길이 멀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직 걸음마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본, 핵심은 전쟁부터 끝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공존 상태, 이것을 제도화하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통일은 언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공동 성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공존이 제도화되고 난 이후에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유인을 하면서 잘 살게 되면 그때가 수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그 시대에 사는 그 후대들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미루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 저런 식으로 하자 과거에 있는 우리가 한참 뒤에 올 그 통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한 경계심만 불어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적으로 대하자고 하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외교도 실용적으로 하자거든요. 국익 중심 그리고 국민 중심의 어떤 외교 정책을 하자는 것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인데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현 가능한 실용적인 방식들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공동 성장 정책입니다.